네,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야 거대 정당 후보의 가족 리스크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 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후보 합동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부산 방문은 어디에 중점을 둔 방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매달 2번씩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저희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요. 계속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3박 4일로 지역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고 예. 부산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러 왔습니다. 예. 지금 사실 대선 전국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가족 리스크 논란이 지금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항상 임기 중반이나 말에 여러 가지 측근이라든지 가족 비리 때문에 정권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가족에 대한 리스크는 사전에 검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 후보가 개인의 리스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또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건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청문회도 열어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가 중앙 선관위 산하에 이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그 위원들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또 보장을 할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정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학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 여러 가지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외에도 네.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번 대선을 잘 치르게 하자는데 그 뜻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 사실 후보를 선출하는 건데 그 선출 과정에서도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정당의 기능이 이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예. 사실 검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공직자 검증이 있고 그다음에 경선 후보 검증이 있고 본선 검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 본선 검증은 그 깊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 후보의 이런 의혹과 어떤 논란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어떤 지지 세력들이 다른 쪽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좀 안 후보는 틈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이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선은 원래 미래 전망 투표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물이 중요합니다. 예. 세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하나 없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석 달 후에 선거에서 그 세력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누가 후보로 뽑힌다면 국민들이 석 달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그 세력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개혁적인 세력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세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원내 그 후보들 4명 중에서 누가 도덕성이 가장 우월한가, 예. 누가 정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네네. 능력은
그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업적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면 저는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시기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안 후보께서는 그 반전을 노리고 계신 겁니까?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다른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고 직원에게 월급을 줘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세금으로 나눠주면서 국고를 탕진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저도 예.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또 저는 과학기술자입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지금 만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아마도 이번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네, 네. 것일 텐데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종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제가 선거를 거치면서 항상 한 자리 숫자에서 시작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바로 직전 2017년 대선에서 제가 5월달 대선인데 1월달에 5%였습니다. 지금이랑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2월 한 달 내내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예.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10%가 된 게 3월. 그러니까 대선 두 달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건 2016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녹색 돌풍으로 3기 미래 최대의 교섭단체를 38석의 정당을 만들었던 업적을 세울 때도 예. 여전히 5%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기존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처음부터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게 지지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중도층, 무당층, 2030층들은 지지를 유보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예. 거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에는 안 후보 쪽으로 좀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그렇게 거군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들, 예. 미래의 비전, 그리고 또 미중 경쟁 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예. 쌓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묵묵하게 계속 발걸음을 내딛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뭐 단일화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예. 제가 당선되러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갈수록 지금 제1야당의 그 집권 가능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중도층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간판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판은 그대로인데 정치공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표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